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7월 7일 참 좋은 숫자군요. 이제 대선이 8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이른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분노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총체적 실패를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지금까지 나온 단어는 1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정, 그리고 상식. 대부분 이 반문 주자들은 하나같이 이 두 단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처음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공정은 그 출발점이 조국으로 이 문정부 핵심들이 내로남불이 곧 불공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문정부의 다수의 폭정, 이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을 탄핵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수의 폭정은 숫자로 밀어붙인 부정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곧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무도함을 깨고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놀라운 건 민주당 주자 9명도 하나같이 공정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공정한 경쟁을, 그리고 이낙연은 공정과 함께 불평등 심화를, 추미애는 공정과 함께 정의 법치를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시대 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공정, 즉 우리 헌법 제문에 나오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는 너무 당연한 가치죠. 이 너무 당연한 가치인 공정이 시대 정신이 된 것이 얼마나 현재 권력이 무도한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20,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불공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것을 게으른 자들이 약탈하는 게 정당화된 사회는 야만 사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낙방하고 이 부모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입니다. 권력의 뒷배로 축제와 출세가 가능한 사회는 법치가 아니라 곧 인치가 판치는 부정의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불공정과 부정이 협잡이 교묘하게 분식되고 포장되어서 평등과 공정, 정의의 탈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문정부를 관통하는 조어, 내로남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정부같이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기만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만 주어진다면 그 기회가 너무 좁은 문이라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쉽게 말씀드려 지금같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저 공정하기만 하면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관통하는 진짜 문제는 단순한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자신도 노력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균등한 기회의 제공인 것입니다. 독일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는 거짓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에서 정치인들이 거짓말 중에서 간파하기 어려운 선동적인 거짓말로 평등, 기회의 균등, 그리고 자유, 사회정의 4가지를 듭니다. 모두 추상적인 거대 담론들입니다. 볼프 슈나이더는 그 중에서 기회의 균등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남용하는 것은 그 뜻을 정확히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대중을 이끌 화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 역시 대선 주자라면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대통령에 오를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자, 다른 얘기하죠. 지난 일요일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대회가 종로 3가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기습적으로 열린 거죠. 민노총 지도부는 8,000명의 조합원의 참가로 성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노동자 대회는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열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출입을 막자, 진입이 어려워지자 종로 3가로 개최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집회는 오후 1시 50분 종로 3가 사거리 차도를 기습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민노총이 집회를 연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현안에도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내몰 수 없기에 거리로 나왔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노동자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등이 그들이 말하는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율배반적인 약속들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부터 낮추는 노동계획이 필수인데 노조는 그 계획을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무슨 재주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인가요? 어떻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시위로 청계천과 종로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지침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작년 8월 15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다음날 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는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로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요구하자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거의 협박 수준이었죠.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로 인해 확산되었다는 확실히 찬 말이었습니다. 11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하는 희대의 망언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톤이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톤이 한참 낮아졌죠. 요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약들이 과연 치밀한 검토를 하고 나온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그는 4일 KBS 토론에서 추미애를 뺀 민주당 주자들이 일제히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이 이재명이 말을 바꾼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 박용진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그는 100조, 200조 재정을 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이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 이렇게 말하며 말을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로 지적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 내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 원, 총 25조 원 정도로 실행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4만 원씩 매달 주는 겁니다. 국민이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 50조, 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가며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또 확보하고 정말로 경제성장과 소득 양극화에 도움이 되고 사회연대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면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OECD 복지지출 비중 60%에도 못 미친다. 결국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 부담률을 늘려가야 한다. 보수 언론조차도 이재명이 이 말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서구의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시기가 우리보다 몇십 년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의료비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입니다. 복지는 국민소득과 함께 항상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항목입니다. 우리는 조세 부담률이 2018년 기준 21.2%인데 아마 작년에는 23% 정도일 것입니다. OECD 평균은 25% 정도이니 1인당 소득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OECD 평균 부가가치세는 19%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소비세, 소비과세를 얼마나 높여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들어보니 우선 목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문 정부의 수많은 잘못과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사진만 그렸을 뿐 어떤 학습 효과도 없다면 설령 그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집권한다고 해도 또다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이낙연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사를 썼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이낙연 출마 선언, 문정부 잘못, 성찰 없는 비전은 공허. 이낙연은 2년 전만 해도 지지도 1위를 달리던 차기 주자였습니다. 그가 이틀 전 출사표를 내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문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대신하거나 위로하는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이낙연은 영상을 통해 이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 정책, 중산층 70%로 확대, 이런 5대 비전을 내세웠죠. 그런데 당장 중산층이 무너진 데 대한 어떤 반성도 없었습니다. 마치 문정부의 중산층 파괴가 남의 일이냐 말입니다. 그 한 말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학교였다.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개성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왜 조국 사태나 부동산 실정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낙연은 경선의 강을 건너야 본선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바꿔 말하면 친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이낙연은 코로나, 정치, 경제, 복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설의 제목처럼 성찰이 없는 비전을 공모할 뿐입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동산 실패라면서 부동산 정치는 개성하는 여당, 이 대선 주자들. 사설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 면접에서 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이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거나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거나 시장 신호를 무시했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정작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노선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이재명은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주택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는 식으로 정부가 직접 이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사설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시가총액이 5천조가 넘는 주택시장을 일개 공기업이 무슨 수로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낙연은 땅에서 얻는 이익을 다 나눠야 한다면서 부동산 증세를 주장하고 추미애는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국은 집 가진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집값을 잡는다는 김수현식 발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노무현 정부 때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조리 실패한 데 대한 어떤 반성도, 어떤 성찰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86%나 폭등을 했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위 2% 종부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여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 기조는 문정부 시즌2일 뿐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정부가 전망하는 2024년 국가채무가 1347조에서 1260조로 확 줄었습니다. 놀라서 살펴보니 매년 30조 정도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추계하고 GDP를 상향한 효과입니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요? 올해 초과 세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거래세, 종부세, 그리고 삼성이 내는 상속세 등 일회성 요인이 많습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게 보이는 착시를 만드는 것은 선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목적입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미하일 바쿠닌이 맨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처럼 아침을 일삼는 무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